All I feel is blue. Like 안녕하세요, 배재한입니다. 저는 경남 창원에서 주식회사 골드나라라는 금유통 제조 전문 회사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금사업을 시작하게 된지,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때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는 제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작은 건설회사라 그러면은 전문 건설회사라 그러죠. 뭐 석공,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석공, 그 다음에 뭐 상하수도,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이런 회사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진해에 미군 부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반 건설회사도 또 작은 걸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하면은 또 제 전공이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저는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어요. 거기서 이제 학생회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전문 분야는 건설이죠. 토목기술자죠. 그렇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이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제가 금사업을 시작하게 된 4대강 사업.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사업. 그 당시에 제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석공 사업이 주력이었거든요. 석공이 뭐냐면 하천 정비하고 논에 하천에서 물이 범람해서 넘어가는 거 있죠. 이런 걸 막아주는 게 석공 사업, 석축 쌓고 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요즘에는 뭐 시내 보도블록을 설치한다든지 돌 관련된 일들을 하면은 그걸 석공 사업으로 분류해서 공사가 나오고는 합니다. 거의 다 광급 공사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2008년부터 2013년 정도에 걸쳐서 시행을 했죠. 예산은 22조 정도 시행을 했어요. 왜 석축 사업을 주력으로 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전에는 태풍 매미도 있었고 아마 루상가 이런 것도 있었고 거대한 태풍들이 많이 왔어요. 태풍이 오고 나면은 꼭 하천이 범람을 해요. 작은 하천들이, 소하천들이 붕괴를 시작을 하죠.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의 논들이 붕괴가 돼요. 경계가 무너지고 막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강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거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나오는 SOC 사업, 이 예산들을 중앙으로 끌어당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마산에 뭐 SOC 사업이 1000억이면 500억은 중앙으로 올려.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있으면 또 올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광급 공사를 많이 하고 그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태풍 한번 오고 나면은 실제로 건설업체에서는 긴급 복구 공사를 해가지고 먼저 공사를 막 실시를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막 하거든요. 나눠먹기 사업도 그때 많이 했고요. 수의계약도 많이 줄 때는 5천만 원씩 1억씩 막 주고 이랬는데 그게 세상이 점점 이제 맑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밝아지면서 수의계약도 한계가 2천만 원 뭐 이렇게 내려오고 막 그래요. 4대강 사업에 어쨌든 지방에 있는 예산을 중앙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줄어요. 일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4대강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태풍이 와도 하천이 붕괴가 안 돼요. 그래서 일거리가 거의 줄어버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작은 전문건설회사를 석공 면허를 한 2개 정도를 회사를 더 만들어서 냈어요. 왜냐하면은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업체들이 몇 개 없잖아요. 그러면 몇 개 제가 더 들어가고 있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사업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지게 된 계기가 된 거죠. 딴 거는 모르겠어요. 그걸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소하천 붕괴라든지 하천 범람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공사가 거의 다 없어졌어요. 공사 자체 일감들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저도 서울에서 내려온 다음에 주식을 전문으로 같이 하는 거를 병행을 했죠. 병행을 했고 한때는 창원에 상암동에 보면 아코르타워라고 있어요. 거기서 뭐 40몇 평짜리 구해서 전문적으로 주식 매매를 했어요. 왜 그때 주식 매매를 한 계기가 됐냐면은 공매도 있죠. 원래 공매도라는 거는 개인들이 원래 할 수 없어요. 지금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씩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경쟁이 치열하죠.
대주매매, 뭐 차입거래 이런 걸 통해서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당시에 풀렸어요. 주식을 할 때 저가에 매수를 해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벌기에는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주매매라는 게 풀렸어요. 그리고 그걸 초창기에 제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주식 경력이 꽤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2010년에 제가 부티크라 그러죠. 제 돈을 가지고 제 계좌를 몇 개씩 개설해 주는 겁니다. 5천만 원, 3천만 원 이래가지고 직원들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 방식대로 매매 툴대로 그대로 매매를 하고 수익이 나면은 저한테 반을 주고 그 친구들이 반을 가져가고 하는 이런 거로 전문적으로 한 7명, 8명 이렇게 운영을 했었죠. 그리고 2010년도에 실제로 동부증권 실전투자대회에서 제가 공매도 기법으로 1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꽤 수입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큰 자금은 없었죠. 예전에 워낙 많이 당했고 주식의 무서움을 워낙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자금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했어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이제 후회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한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됐어요. 신기하죠. 원래 수익률 대회에 나가서 1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 2달 정도 게임을 하는데 뭐 수익률이 400%, 500%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1위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다가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항상 정부에서는 공매도 규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금융주라든지 뭐 정권주 이런 쪽에서 먼저 묶어버려요. 그러면은 주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일반 종목들도 금지를 시키죠. 그래서 제가 벌어들일 수 있는 주 수익원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 많은 인원들이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 아, 그렇다고 또 매수를 한번 해볼까? 매수를 또 들어가는 거죠.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방식은 공매도 방식인데 그거를 벗어나서 이제 막혔으니까 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있고 컴퓨터도 막 여러 대 준비돼 있고 매일 출근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수입은 벌어들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매수를 하게 됩니다. 매수를 하게 되면은 안 되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공매도로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이건 행복한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법 가르쳐 드릴까요?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청기 누설을 일종의 하는 겁니다. 꼭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짚어보세요. 뉴스가 나오죠. 뭐 rum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는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급등을 한 그 주식이 거의 고점이죠. 자, 공매도 기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어떤 작업들을 통해서 주가가 맨 마지막에 올라가게 되는 게 뉴스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최고점이 되면은 더 이상 추가 상승할 가능성보다 내려갈 확률이 95% 이상이에요. 추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3, 4% 정도는 나중에는 결국은 며칠 있으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결국은 하락을 하게 되어 있죠. 그 원리를 거꾸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은 뉴스 나왔다, 쫙 올라간다. 거기서 흐름이나 타이밍을 보고 매도를 때려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성공 확률 95%의 확률로 가는 거죠. 매일매일 행복하죠. 아침에 장 개장하기 전에 뭐 8시라든지 뉴스 검색하다가 보다가 장 매매 들어오고, 한참 바쁠 때 매수세가 강할 때 9시에서 10시 사이는 매매를 안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하면은 굉장히 좋죠. 하루에 뭐 200도 벌고 300도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행복한 이제 그런 시기가 왔어요. 자, 이렇게 썰이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건설에서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매수 게임이 다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시키니까. 매수 게임 들어가면 되나요? 마음은 조급하죠. 안 되는 거죠. 들어가서. 그날 하루에 제 기억에 안 들어가는 매수를 들어갔다가 하루에 한 2억인지 3억인지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번 두드려 맞았을 때는 정신없어요. 우리 큰애가 그때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5살, 6살 이때였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애만 보고 싶어서 그냥 가서, 애는 모르죠. 아빠 왔다니까 좋다 그러고 거기 가서 자기는 좋은 거죠. 데리고 나와서 그네 태워주면서 놀이터에서 놀았던 기억들도 있어요. 아깝하죠. 근데 지금도 뭐 그런 험난했던 세월들이라든지 뭐 힘들었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를 다 딛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주식은 이제 제 부티크 팀들을 이제 해체를 하게 된 겁니다. 건설에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거든요. 현장에 가서 막 뛰어보기도 하고, 하루에 그때 일 때 뭐 8만 원, 10만 원 아끼려고 제가 직접 막 일 시키고 롤러 끌고 가면서 새벽밥 막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새벽부터 움직이면 배고프잖아요.
중간에 뭐 그냥 뭐 빵이나 우유 이런 거 간식 먹기도 하고, 뭐 상하수도 공사 들어가면은 밑에 막 들어가서 오물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에서 막 긴 장화도 신고 들어가기도 보기도 하고, 그 상황에서 보면 나와가지고 막 그 빵 먹고 있는 거 그 지나가면서 보면서 참 슬프더라, 그런 모습 봤다 하면서 하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뭐 일이니까요. 그렇게 했던 이제 기억들도 있는데, 어쨌든 주식도 힘들게 되고 건설회사도 힘들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돈을 이제 한참 잘 벌고 열심히 할 때가 있었는데, 이때 계속 금에 대한 관심은 있었죠. 건설회사에서 입찰이 되고 뭐 돈이 1억이 생깁니다. 공사가 이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그 1억 중에서 공사 대금이 입금이 돼요. 그럼 1억 중에서 금을 신한은행 그때 금 통장에 금을 사요. 그러면 1억치 금을 산 다음에 7천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7천만 원 가지고 이제 공사 대금이라든지 장비 대금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다 줘요. 그렇게 하고 쭉쭉쭉쭉 해서 꽤 많은 금 통장에 금들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꿈이라든지 막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들이 있었죠. 아, 이렇게 해서 모아서 50억 100억 정도 모은다. 그럼 그 이자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이제 벌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모으고 이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2배, 3배 정도 되면은 야, 이게 큰 돈이 되고 그게 이제 부자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삼았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금에다가 또 배당 소득세를 붙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붙이는 법이 또 개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또 청천벽력 같은 또 소리죠. 그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뭐 10억을 모아서 따블이 돼서 20억이 되면 10억을 다 벌 수 있는데 그때는 세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세금을 이렇게 되면 최소 15.4%, 40%까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럼 10억 중에서 4억을 내놔야 돼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은 금 통장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뒤집어 엎으면서 상당 부분이 되는 금액이 있었겠죠. 그 금액을 가지고 처음에 그때 벌었던 돈으로 차를 이제 샀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3개 정도의 법인 회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바꾸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금 사업으로 하자. 그럼 나는 금을 좋아하고 지속적인 수입을 벌어들이는 이제 직원들은 한두 명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금을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막 인터넷에 뒤져보고 그 당시에 막 보니까 한참 금 매입하는 게 금 거래소들이 막 난립을 하고 할 때였어요.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고, 그 전까지는 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죠. 그래서 직원 하나 데리고 창원 지역부터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처음에 그 사장님이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막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금사간다 그러니까 뭐 이런 놈들이 있냐고 그러고, 두 번째 또 갔어요. 이제 또 음료수 또 한 개 사들고 또 뭐 뻔데같이 가는 거죠.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좀 배워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가니까 이제 그냥 웃으면서 앉아봐라 그러더만은 커피 한 잔, 믹스 커피 있죠. 저는 밀크 커피라는 표현을 쓰는데 믹스 커피 한 잔 주면서 얘기를 나누고 해요. 그분이 이제 금을 매입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도 매입을 하고, 이렇게 보면 아, 요런 거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된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분에게 힌트를 얻어서 저는 실장 한 명을 데리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종로라는 곳으로요. 종로 상가. 그때 처음 가보게 되는 거죠. 세상에 뭐 이런 데가 있나 할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그 전에 2002년도까지 서울에서 한 3년 정도 살았거든요. 근데 종로라는 곳은 가본 적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많은 금 은방들, 금 사업자들이 있었고 놀랬죠. 거기서 그 근처에 숙소를 잡아놓고 그냥 무작정 부딪혔어요. 뭐 도매하고 금거래소 쓰여 있는데 뭐 있는 데는 막 다 가봤죠. 그렇게 해서 가보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뭐 금사랑인가 금거래소 하는데 또 종로에 있어야 되는데 뭐 서울대 앞에 뭐 관악점인가 거기서 또 설명을 한대요. 거기도 가보기도 하고 내려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그럼 어디서 어떻게 금 사업을 시작하면 되겠느냐, 뭐 지점을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결론은 아, 내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면서 사의 이제 사명을 정하게 됩니다. 골드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게 되고 로고도 만들게 되고, 처음에는 금 매입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창원에 오니까 뭐 창원의 가장 중심이 그 당시에는 상남동이라든지 뭐 용호동이라든지 시티세븐이라든지 마산의 뭐 합성동, 경남대 앞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상권이 축약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금 매입을 하려 그러면은 유동 인구가 많고 상권이라든지 상가의 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알아보고 해가지고 마산에 내서라고 있는데, 내서읍인데 인구가 10만 정도 되는데 새로 크는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산에 어시장 지점을 내게 되고 신세계 백화점에 금 매입 전문
매장을 또 한번 내게 되고 다시 이제 진해 상권은 롯데마트가 중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2010년도, 11년도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돼요. 어쨌든 주 수입은 매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리고 금을 좋아하니까 금 사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모으고 싶다. 이런 게 이제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마산에는 아무래도 창원보다는 조금 뒤처진 도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마산에 있는 거를 다 없애고 통폐합을 해서 크게 창원에 지금 여기 시티7으로 확장을 해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어쨌든 저도 뭐 주식을 통해서 전국 1등을 한번 해봤잖아요. 전국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검사하면 워낙 큰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산 경남 1등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게 된 거고 지금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 더 이제 꿈꿔야 되는 세상들이 많죠. 그 사이에 물론 금에 대한 얘기들이 많고 또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한 얘기도 읽고 배우고 조금 더 가면 음모론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옵니다. 실제로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골동품을 판다든 뭐 화폐를 수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래서 아 이게 참 좋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지금도 저는 참 좋아요. 이게 진짜 돈인 이 금은을 다루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좋은 내용들, 가치 있는 내용들을 또 공유하게 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학 다닐 때도 잠깐 뭐 학생회장도 해봤다 그러죠. 그 당시에 해봤으면 86학번들, 87학번들 민주화 운동을 한 선배들이 많거든요. 그 당시에 뭐 복학하고 선배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좌파들이라든지 그런 운동권에 대한 실상을 저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툭툭 얘기도 나오고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표출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벌려고 그러면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게 좋다고요. 지금도 부동산 가격이 막 엄청나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어렵거든요.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잘 돼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세운 자유 대한민국이고요. 그거를 발전시켜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통해서 만드는 거고 그 당시에 모든 정치인들, 우리 선배들 우리 아버님 세대 여러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협력해서 이 나라를 정말 1953년도 6.25 전쟁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소말리아보다 더 못 사는 세계 200 몇십억 건의 나라를 지금 세계 12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자유주의 동맹을 통해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우리 세대에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부강한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어서 후세들한테 물려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지금이라도 유지를 시켜서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다 좋아요. 중국도 있고 뭐 일본도 있고 우리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참 못살게 굴고 한 많은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분명히 잊으면 안 되죠, 역사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역사고 우리 시대의 사명은 이거다라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정치 채널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저는 경제 채널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또 듣기 싫어하겠다, 거북해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금 자제를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가 너무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리가 우리가 60년, 70년 동안 만들어 왔던 이 강대국을 만들어 왔던 그런 방법들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그대로 써 나가면 돼요. 뭔 실험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를. 저는 보수라는 정의를 현 체제를 유지, 개성, 발전시키는 게 보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한민국의 현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예요. 그 체제를 통해서 잘 살아왔잖아요. 그 방법 그대로 이어나가면 돼요. 천천히 개성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급진적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 뭐가 좋아집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세수도 엄청나게 뭐 3.7조가 감소하고 결국은 뭐 재정적자가 나오고 뭐 난리도 아닙니다. 재정적자가 나오면 결국은 뭘 해야 됩니까? 채권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 채권에는 이자가 붙어요. 채권에 대한 이자는 누가 냅니까? 국민들이 다 내야 돼요. 결국은 특히 우리 후배들, 우리 후세대들이 결국은 그걸 세금으로 다 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또 뭐 멀쩡한 원전만 들어가지고
예, 전기세 인상이 나올 겁니다. 더 하다가는 제가 뭐 머리 터질 것 같고 하여튼 이쯤하고 제가 그 금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또 편안한 내용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